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극심한 폭염에 우리나라도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기후와 변화로 인한 몸살은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이어졌는데요. 지하철 역사와 선로에 빗물이 들이차면서 지하철은 무정차로 역사를 지나치기도 했고요. 이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을 버린 채 탈출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 침수 피해 사진과 영상들이 이번 폭우의 참상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는데요. 네, 참 다음 주에도 또 폭우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정재환의 아리아리,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한 주간의 경제 뉴스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콕 이은주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비 피해를 정톡으로 맞은 한 사람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제 서초 구민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사는 지역도 완전히 침수가 돼서 아하. 네, 이번 주 내내 크게 고생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고 또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경제콕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경제콕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조 이방원을 잡아라입니다. 태조 이방원을 잡아라. 네. 아니, 무슨 얘기인가요? 태조 이방원, 사실 네네. 이게 줄임말인데요. 예. 이 태양광,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 5개 섹터의 첫 글자를 따서 네. 태조 이방원이라고 현재 국내에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해당 관련 섹터들이 현재 국내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국내 이슈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 아무래도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글로벌 이슈로 살펴보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이 에너지 가격들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해당 이유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이 기대감 등으로 이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섹터들이 현재 국내에서도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그 팡이 있다면은 그렇죠. 대한민국에는 태조 이방원이 있다. 정말 한국스럽지 않습니까, 이름이? 예, 한국답고요. 네. 그리고 또 알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기억하기도 되게 쉽죠. 네네네. 네, 사실 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미국의 빵주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아실 만큼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종목들입니다. 네.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사실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해당 기업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정도로 이 정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이 빅5, 이 IT 기업들을 모아놓은 섹터였는데요. 네. 사실 올 초부터 미국장과 관련된 이 증시 하락 소식으로 이 해당 투자자분들도 참 많은 이 고민과 어려운 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 금리 인상과 또 팡주의 순환 시대가 연결이 되면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70%, 이 페이스북인 메타는 연초 대비 50%,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연초 대비 20% 크게 하락하면서 이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더 이상 빵주가 아닌 네. 이 태조
이방원과 잡아라. 관련된 주식들의 눈을 돌리면서 이제는 네. 태조 이방원을 잡아라라는 말이 현재 우리 시장에 뜨겁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성장주 대신에 이 태조 이방원이 지금 새롭게 뜨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 뭐 네.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국내적인 이유보다도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거시 경제 이슈가 네. 이 태조 이방원을 뜨겁게 만든 데는 더 큰 한몫을 했는데요. 이 글로벌적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우선 이 대표적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정부가 기후 관련 업과 관련해서 500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네. 이 태양광과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인 OCI 같은 경우도 현재 연초 대비 12%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한때 47,3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이어진 데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풀이가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이제는 기존의 IT나 성장주들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세계가 정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증권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태조 이방원을 네. 앞으로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기생충 반지하의 진짜 비극입니다. 네. 이 기생충,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 영화 출시 이후에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자랑스러운 K-필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기생충 보셨나요? 네네. 네, 예. 이 기생충 앞부분을 보면은 그 주인공 가족이 반지하에 사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네. 이 해당 영화에서도 이 지하에 물이 찾아 이 해당 가족들이 물을 퍼내는 장면이 영화에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사실 외국에서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해요. 반지하에 네. 사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에 예. 이 해당 부분이 참 한국에 어느 정도 현실 생활을 좀 비춰줬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이번에 쏟아졌던 폭우로 인해서 이 해당 장면이 현실 세계에서 연출되는 것을 보고 이 외신들이 일제히 기생충 반지하의 진짜 비극이다라는 타이틀로 이번 한국의 기록적인 폭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식입니다. 네. 네, 기생충을 이제 보신 그 세계인들께서 한국의 어떤 그 양극화라 그럴까 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준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장면이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참 영화에서 표현됐던 거 그대로 현실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더 심각하다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일가족이 물을 퍼내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지만 사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사는 일가족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실은 훨씬 더 비참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일을 집중적으로 BBC가 다루기도 했고요. 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폭우 소식을 전달하면서 서울의 반지하 거주민 중에는 빈곤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과거의 기사를 재인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지하 제도, 이 문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외신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이런 물난리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크죠.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폭우가 서울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서초구 일대가 말 그대로 마비가 됐었는데요. 정말 사람 키보다 높은 버스도 물에 잠기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편도 4차로 위에 뭐 벤츠부터 BMW 정말 고가의 자동차들도 그대로 방치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 접수만 해도 수천 대라고 하고요. 외제차의 비중도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는 뭐 5억 원이 넘는 뭐 페라리부터 해서 2억 원이 넘는 벤츠 S클래스 등 이 다양한 고가의 자동차들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게 자연재해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네. 이제 피해는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특히 서울권에서는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막는다라고 합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는 결국 없애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용이 반지하가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건축 허가 원칙을 각 정부에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형편이 어려워서 반지하에 사시는 건데 정말 그 현실적인 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결국 발암물질 검출입니다. 네. 네, 사실 스타벅스 하면은 미국보다 어쩌면 한국에서 키운 브랜드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네. 국내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잖아요. 네네. 이 해당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이나 겨울철에 이제 프리퀀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30잔을 마시면은 사은품을 증정을 해주는 해당 네.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올 여름에 진행됐던 이 프리퀀시 행사 증정품에서 이 발암 물질인 포말데하이드가 검출이 되면서 이 전면적으로 리콜에 들어가는 초유의 네.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아무튼 뭐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고객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네. 스타벅스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뭐 어떻게 좀 보상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보상도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캐리백 리콜 안내문을 이 스타벅스 메인 홈페이지에 내세우면서 이 택배 수거를 통한 이 리콜 대상자들에게 이 무료로 택배 서비스도 한다고 하고요. 또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제공하는 등 이 교환 일정을 정해놓고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이 리콜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쨌든 뭐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네. 큰 회사가 아무튼 신뢰를 잃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자, 경제콕 이은주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알파고의 세상 만사입니다. 네, 알파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많이 웃으셨네요. 네, 네. 비 피해는 없어요? BPL? 네, 예,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예. 어저께는 있었나요? 어저께는 좀, 예. 그래요. 아무튼 뭐 큰 피해가 아니었길 바랍니다. 저는 자, 예. 집이 어디냐면 바로 그 경부 고속도로 옆에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다 침몰됐는데 우리 집만 안전하다는 걸 보고 저 진짜 사주팔자가 아하, 잘 예. 돼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네. 아무튼 뭐 다행입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자, 오늘 얘기가 또 궁금한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했었고, 네. 그리고 아주 중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렇죠. 네. 중국이 이제 거기에다가 군사훈련들도 많이 했고요. 네네. 다음에는 그냥 간단히 얘기만 나올 때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네네. 이제 전투기들 그쪽 지역으로 진입을 시키고 네네. 일단은 무력 시위로 자기가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드러냈고요. 네네. 다음에 낸시 펠로시가 갔다 왔잖아요. 예. 거기 갈 때도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직항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살짝 이렇게 밑으로 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중국을 자극시키지 않는 네네. 차원에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낸시 펠로시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만의 사방에서 네네. 우리 이제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통해서 네. 군사적인 훈련들을 했고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네. 일단 뭐 군사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건 끝난 거죠. 네. 예. 사실은 이제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참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 대만 얘기, 예. 중국하고의 관계, 예. 또 우리하고의 관계, 그렇죠. 뭐 이런 거 좀 함께 나눠보죠. 자, 이 대만과 중국. 예. 간단히 역사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왜 이 대만하고 중국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지, 뭐 네네. 티베트란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드려야 되거든. 그래야지 네. 이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좀 약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대만하고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 한 명을 언급해야 돼요. 바로 순야첸이라는 분인데요. 예. 순야첸은 지금 중국에서도 화면에 사진 나오고 계시는데요. 네. 중국에서 대만에서도 국부예요. 그리고 원래 그 현지 발음으로는 쫑산 쉐싱, 쫑산 네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제가 예. 이분 묘비까지 갔어요. 이분의 묘비는 남경에 있습니다. 남경에. 예, 이제 현지 발음은 난징이죠. 네네. 그리고 대만의 수도예요. 네. 대만의 수도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국에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수도는 남징, 남경 그 남쪽에 있는 수도라는 의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하여튼 이분이 뭘 했냐면 국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있는 총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네네. 신의 혁명을 이제 추진해 가지고 네. 중국을 이제 공화국으로 이끌어 갔는데 네. 이제 물론 다음에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뭐 중간에 유엔시카이라는 어떤 군벌이 나와가지고 정권을 잡아서도 자신으로 황제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 다 스킵을 하고 네네. 이제 그때 우리도 좀 약간 서양처럼 정당들도 좀 있고 우리는 좀 약간 선거도 하고 좀 서양적인 나라의 모습을 좀 갖자고 하는 중국인들이 있었고 네. 그 중에도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공산주의자들도 이제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네네.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살짝 마찰이 있겠죠. 다른 정당들이랑. 네. 그때 이제 이 순예산 선생님이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애들에 싸우지 마라. 우리는 다 민주주의적인 중국을 원하는 거 아닌가 해서 뭐 하나의 중국 뭐 이런 것을 예.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하나의 중국보다는 바볼끼리의 그 충돌을 막으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 혁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때 우리는 이렇게 이 진영끼리 싸우면 나라가 네. 다시 좀 약간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순야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국민당에서 정권을 잡은 분이 바로 이제 화면에 사진에 나오신 분인 장제스 네네. 샹카이셰크라는 이제 군인 분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선배의 말을 잘 안 듣고 공산당이란 있었던 그 마찰을 더 확대시키고 네. 결론적으로 이제 공산당하고 국민당의 제1차 국권 내전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엄청 많이 싸웠어요, 둘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제 예. 전쟁을 하게 된 예. 거죠. 그리고 이 전쟁 와중에도 마오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원래 네. 마오는 공산당 안에서 후배였어요. 예. 막내. 네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소련 출신 공산주의자들 다 쳐내고 네. 이 내전 사이에는 이제 공산당의 이제 대표 인물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일본 다 왔잖아요. 일본도 저들어온 상황이고 예. 그래서 공산당하고 국민당은 야 우린 싸우지 말자. 네. 일본이랑 싸우죠. 일본이 적이다 해서 그렇죠. 다시 예. 한번 화합을 해서 일본을 처단했어요. 네. 언제까지? 2차 대전까지. 네네. 자 이제 일본이 없어요. 다시 공산당과 국민당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자마자 1945년에는 이 국민당하고 공산당 다시 붙어요. 네네. 붙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공산당이 일본이랑 싸우면서 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민당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일본이랑 가서 싸우면 우리 이제 인력이 다 죽은 건데 차라리 앞에다가 공산주의자들 배치시키고 걔네들 먼저 가서 싸우고 죽는다면 걔네들 많이 죽었으면 되겠다는 그런 계산을 했는데 네. 그 계산이 큰 어산이자 어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공산당이 앞에서 싸우면서 중국인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아가지고 네. 확대를 시키는데 이제 붙었잖아요. 예, 예. 붙었는데 다 밀리게 돼 있어요. 국민당이 이제 자기 수도 남경, 난징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칭이나 갔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테만으로 이제 포르모사 아일랜드이라고 하는 영어로 네네. 어느 나라의 테만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피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피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전투에서 밀려가지고 뭐 그쪽으로 쫓겨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 한국 전쟁 때 비슷했잖아요. 처음에는 네.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었다가 예, 예. 북한에서 갑자기 김일성이 들어오니까 우리 임시 수도를 잠시 부산에 갔듯이 그렇죠. 이분들도 잠시 대만에 갔는데 네네. 그 잠시가 오래 걸렸어요. 아하.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이 중국 본토에는 공산당 정부가 네. 이제 들어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대만, 뭐 타이완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또 하나의 중국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렇죠. 거기 사실은 대만 사람들 잘 모르긴 한데 대만의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면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예요. 네네. 춘화민국이에요. 예, 예. 거기 공식적 이름이.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 너무 많이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네. 야, 그러면 공산당이 이제 대만의 국민이랑 갔잖아요. 네. 왜 따라가지 않았느냐? 네네. 따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통일시키려고 중국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공산당 생각은 완전히 이 전쟁을 끝내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중국을 예.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예. 근데 못했어요. 예, 그 못한 이유는 뭐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는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이 이번에는 네. 이제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한 전쟁 다 터졌는데 네. 김일성한테 제가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전쟁 터지면 도와주겠다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까지 날아가면 바로 그 앞에는 이제 비공산주의 국가가 생길까. 그때 이제 마오는 네. 배팅을 북한 쪽으로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한 가지 돼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해군으로 봤을 때는 공산당이 국민당한테 밀린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예. 대만까지 들어간다면 이제 네. 해군이 너무 필요한데 그렇죠. 그 정도 해군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네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이제 신의 한 수인데 예. 미국이 제7대 함대를 그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아하. 그래서 대만에 들어가려면 미국을 치고 들어가야 됐는데 네네. 이미 한국 전쟁에 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이제 포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국민당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 또 이제 이 공산당 모택동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함대를 보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대만 섬 네. 공격이랄까 이거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사실은 포기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우린 잘 모르긴 하지만 중간에는 중돌들이 많았어요. 네네. 예, 그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대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하나의 섬 아니고 중국 코 앞에는 네. 몇 가지 작은 섬들도 지금 대만 쪽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제일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상징적인 섬이 어디냐면 진먼이라는 섬 하나 있는데 네네. 나름 크거든요. 이 10만 명이에요. 네네. 바로 중국 코 앞에 있어요. 아하. 시아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네. 중국에서 아마 중소기업들이 제일 많은 네. 아마 한국 기업들도 그 시아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바로 시아먼 코 앞에 있는 섬이거든요. 대륙에 딱 붙어 있네요. 그렇죠. 그건 지금 대만이 다스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중국이 거기를 가지고 가려고 네네. 엄청나게 전쟁을 일으켜서 3번이나 네네. 마지막 전쟁을 1958년에 일으켰는데 네네. 그때도 이제 대만하고 미국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네네. 그 찐문선을 지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58년까지는 중돌이 계속했어요. 네. 그 국민당하고 공산당, 즉슨 중국하고 대만의 중돌이 있었는데 예. 58년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제대로 된 전투, 네네. 중돌이 없었고 근데 중국이 그 사이에는
그 바다에 있는 웬만한 중국이랑 관련된 섬들을 다 대만으로부터 뺏겨갔는데 미국까지 섬은 남는 거죠. 아하, 지금 이게 지도를 보니까 정말 그 지정학적으로 참 묘하게 돼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 당시 이제 대만을 포기를 했고,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대립과 갈등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포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포기한 것보다는 미국 때문에 포기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내전에는 미국이 이제 소련 때문에 너무나 좀 약간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이 소련 어떻게 하겠어? 이 공산주의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divide and rule. 이간질시키자.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스탈린이 날아갔기 때문에 중국이 스탈린 날아갔으면 그러면 이제 후배로서 마오는 전 세계 공산주의 지도자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소련에서도 이제 후르초프가 나오면서 이제 좀 약간 아니야 우리도 아직도 소련이 최고예요. 그리고 스탈린을 비판했어요 많이. 그래서 딱 그때 소련하고 중국 공산당 사이에는 마찰을 보는 그 미국이 바로 중국한테 손을 밀었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소련이랑 사이가 나쁜 거지 중국이랑 사이 나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중국도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하면서 핑퐁 외교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 핑퐁 외교가 뭐냐면 미국 선수들이 중국에 가서 세계 그 탁구 대회를 했거든요. 이 계기로 중국하고 미국이 접촉하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핑퐁 외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까지 갑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가서 그 사진 나왔으면 좋을 텐데 거기 이제 마오랑 만나요. 야 우리는 싸우지 말고 이제 수교를 하자. 중국도 야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자리에는 지금 대만이 앉고 있잖아요. 대만 애들을 거기서 빼고 우리를 앉혀라. 그 당시 이제 중화민국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대만을 버리면 안 되니까 대만 특별법을 만듭니다. 미국이. 이 대만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무조건 도와준다. 하여튼 이제 중국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좀 약간 무력 충돌에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경제 선정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은 그 하나의 중국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대만은 대만 안에서 의견이 딱 일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나요? 이것도 이제 90년대 오면서 달라져서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문제가 뭐냐면 중국을 대표하는 거는 중국 안에 있는 공산당이냐 아니면 대만 안에 있는 국민당이냐의 논쟁이었는데 90년대 이후로부터 굳이 중국이란 동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로 변신됐어요. 왜냐하면 중국 기억이 없는 신세대가 탄생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속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 속에서 이제 자라났는데 굳이 그 나라랑 우리 같은 나라인가? 오케이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쪽에서 왔는데 굳이 나는 이 나라랑 합병을 해야 되냐? 통일을 해야 되냐라고 해서 90년대 이후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고 그 새롭게 탄생한 이 패러다임은 이제 상징 인물 천슈비엔 그분이 이제 2000년 때 이제 대통령 됐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는 중국이랑 그렇게 이렇게 동일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관계가 너무 악화됐고 이제 어느 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자잉원이잖아요. 그 여성분도 이분이랑 같은 그 정치 라인의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통일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 독자적인 우리나라고 정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너무 아이러닉한 거 뭐냐면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랑 치고받고 싸웠던 국민당이 지금 대만 안에서는 친중국파로 찍힌 거예요. 왜냐하면 양안 하나의 중국이다. 이걸 살폈기 때문에 친중국 라인으로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만과의 중국과의 관계 이것도 참
갈등과 대립으로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제 이 중국과 한국 이 또 외교에서 지금 첨예하게 좀 부딪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아이템이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이제 우리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한미일 동맹을 이제 가지고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드 문제가 우리를 중국이랑 좀 약간 중돌하게 만들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대만 문제 예, 예. 대만 문제를 가지고 오면 우리 사실은 제일 크게 피해를 볼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 사업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웬만한 큰 반도체들이 다 대만에서 나와요. 네네. 그래서 대만에서 나왔던 이 반도체들이 한국, 일본, 미국에서는 예. 많은 이제 전기 전자 제품들 아니면 자동차들에다가 들어가고 우리는 그걸 이제 전 세계에다가 팔면서 네. 돈을 버는데 잠깐만요. 요 얘기는 최근에 이제 그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취퍼하고 또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요 얘기 어떻게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해도 돼요. 네, 예, 지금 강의하실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좀 궁금하시겠습니다만은 예, 다음 주에 알파고 씨의 얘기 다시 한번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파고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요즘에 그 참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은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오늘은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TV의 김한진 박사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반기 주식시장의 환경과 여러 가지 복잡한 투자 전략을 조금 그 핵심만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은 점점 둔화돼서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돼서 침체 쪽으로 그 침체가 폭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침체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게 오늘 드릴 말씀의 첫 번째 요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는 물가 상승은 그래도 높지만 수위를 낮춰갈 거다. 홍수로 비교하면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좀 빠질 거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뭐 어떻게 좀 우리가 자산 시장에 임해야 될까, 특히 주식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주가가 더 빠진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사자. 주가가 많이 안 빠진다 이러면 조금 더 지켜보자. 아니면 조금만 사자.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워렌 버핏의 정신적 또 실질적 스승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입니다. 한 70여 년 전에 나왔던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이 책에 이 대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수한 시장 예측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받아들일 정보는 그렇게 드물다. 그리고 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조금 자기가 볼 때는 그분이 볼 때는 정말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자산운용의 창립자 겸 CEO입니다. 저도 이코노미스트지만 우리가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이유는 아주 세밀한 뭐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다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경제 어떻게 될까? 저보다는 IMF나 세계은행이 훨씬 더 전망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망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분들의 전망이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과 3개월 전 전망과 지금 직전 7월 전망이 불과 3개월밖에 안 흘렀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좋게 봤다가 안 좋은 쪽으로 틀리고 있습니다. 왜 틀릴까요? 물가가 생각보다는 안 잡히고 그것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쪽 방향으로 하향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저희가 제일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오케이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 되고 침체로 가는데 언제가 최악일까?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라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결론은 내년 3월에서 5, 6월, 그러니까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가 조금 가장 경기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이 난무하고 따라서 주식시장도 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크게 받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앞서 표에서도 선진국, 또 신흥국, 미국, 한국 다 전망이 돼 있지만 미국은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너무 좋아요. 3.5%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이렇게 고용 환경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우등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침체를 맞더라도 살짝 좀 귀엽게 이렇게 침체를 맞고 가지 않을까. 하지만 신흥국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계부채도 많이 쌓여 있고 여러 가지 부채 이슈 그리고 재정 능력의 한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국가는 보시는 것처럼 자원 수입국입니다. 자원을 수입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만 되는. 왜 그럴까요? 유가가 떨어지지만 서서히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만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상태에서 투입 원가의 비용은 상승하는데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된다? 슬로우 다운 된다. 세계 교육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성장률이 더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세계은행의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돈이 많이 풀렸죠. 연준이 코로나19 직후부터 지금까지 푼 돈이 무려 5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재정으로 푼 돈도 한 3조 달러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통합 팽창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는데요.
1950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는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0번이 3% 이상의 물가 상승 이후에 도래한 경기 침체였다. 그리고 그중에 5번은 5% 이상의 물가 상승에서 도래한 경기 침체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3% 정도의 물가 상승이 이루어져도 경기는 침체됐더라. 근데 보시면 물가가 높게 형성될수록 그 음영돼 있는 부분이 조금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 인플레이션이 미국 기준으로 몇 %였죠? 지난달에 9.1%, 이번 달에 낮아지긴 했습니다. 8.5%.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연준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3월 달이죠. 지난 3월인데 그때 미국의 물가가 8.5%나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과거의 그 연준이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시점, 역사적으로 그 여러 가지 시점 케이스 중에서 이번에는 월등히 높은 금리 물가 상승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스타트가 이루어진 금리 인상의 첫 번째 단추를 꿰n 시점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다. 12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2021년 4월이 되겠죠. 그때가 4.2%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연준의 지각 긴축이 1년 정도 지금 지각 긴축이 일어나고 있다. 그 대가가 인플레이션, 물가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연준, 그리고 계속 도망가는 인플레이션. 이 숨바꼭질이 잘 언제 끝날까? 좀 가늠하기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료를 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역사적 평균, 특히 코로나19 직전에 2.5%에 도달하는 것은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후년 말이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제통화기금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조금 시기가 좀 앞당겨지거나 더 늦어질 수는 있지만 대략적인 이러한 톤으로 물가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절대 수준은 만만치 않게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죠. 저희 생각에는 결국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극도에 달하는 공포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 세계 또 신흥국들의 경제가 굉장히 나쁜 그런 시기가 내년 2분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지금 고용을 해고를 이제 막 예고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해고가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일어나서 해고가 되면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집니다. 지갑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비 침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부진이겠죠. 그리고 미국도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다른 나라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내년 2분기가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 혹은 약세장의 마무리 국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 연준이 특별히 금리를 안 올려도 저절로 물가가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해야 될 일을 경기 침체, 수요 파괴가 대신해 주면서 물가도 낮아지는 시점이 내년 2분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년 2분기까지, 뭐 3, 4월까지는 어떤 형태일까? 많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또 오락가락하고 끝날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끝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부수적으로 여러 어수선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수적인 어수선한 일 중에 하나가 부채 조정입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 특히 건설 혹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이 쌓여 있는 부채, 기업 부채, 한국의 가계 부채, 그리고 중남미 또 동유럽 내지는 뭐 피그스 국가라고 그러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의 부채 문제가 나타나겠죠. 뭘로 나타나냐? 여러 가지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어수선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신용 등급의 강등이라든지 또 외환 체력이 약한 기업은 디폴트가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남아시아, 스리랑카로 출발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디폴트도 이때 가장 맥시마이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태, 오늘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현금성 자산을 한 40%는 확보하고 계시라. 총알이죠. 예비 총알을 실탄을 장전하고 다 쏘지는 마시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 채권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표준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마다 이제 입장이 다르니까요. 표준 비율이 주식에서 특히 가치주나 배당주를 20%나 무려 20%나 뭐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종목이 될 수도 있고 ETF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과 현금에 가까운 채권에 가까운 가치주 배당주가 합치면 60%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주식에서 조금 깨먹어도 이게 방어가 됩니다.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이 좋아지면 가치주나 배당주를 조금 줄여서 그런 ETF를 좀 팔아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예비 총알이 60%. 그리고 선진국의 안정성장주. 애플의 뭐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가령 애플의 PR은 30배입니다. 30배가 조금 안 되는데 S&P 500%가 지금 시점에 17.5배거든요. 이런 성장성을 가진 엄청난 현금을 확보한 애플과 같은 빅테크들, PR이 한 30배에서 40배를 넘지 않는 그런 빅테크들을 저희는 선진국의 안정성장주로 봅니다. 혹은 뭐 파이자 같은 혹은 뭐 비자 같은 그러한 안정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어쨌든 시장 지배력이 있는 선진국의 성장주, 안정성장주를 10%는 뭐 ETF 형태로든 뭐 펀드 형태로든 종목 형태로든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은 성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제 일정 부분을 갖고 가자는 거죠. 국내 주식에서 특히 성장주는 아직까지는 한 5%, 그리고 신흥국 주식,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흥국 주식이 한 5%, 우량 채권, 반드시 우량 채권이어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이자는 당장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회사채를 사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손실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량 채권, 국채 혹은 투자 등급 A+, AA 등급 위주로 가시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두 번째, 만약에 주식시장이 또 내려가고 혹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가 일찍 끝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상황의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 오면 현금성 자산을 40%에서 20%로 확 줄이고 그리고 국내 주식 가치주 배당주도 20%에서 10% 확 줄이고 선진국 빅테크 중심으로 안정성장주를 15%로 늘리고 그리고 국내 주식의 특히 성장주를 25%, 5%에서 무려 25%로 공격적으로 늘리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때는 해외 주식보다는 달러 강세가 멈추고 다시
원화가 좀 강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에 조금 우량한 또 저렴한 어쨌든 안정성장주 혹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던 투자자들, 아마 오늘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듣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저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은 아나운서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20대 이 증권가에 이제 입문하셔서 지난 36년 동안 이 경제 분석가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저도 사실은 이제 강의 열심히 들었는데, 근데 이제 경제 전망은 좀 우울하네요. 네. 또 우울하다는 것은 뭐 또 곧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까 저 강의하실 때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봄 5, 6월까지는 좀 이렇게 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강의 후반부에서 이제 이 투자 배분인가요? 네.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이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처음에 절망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절망하셨을까요? 아니 일단 현금 40%. 아, 네.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금이 없어요. 예금은 있으시잖아요. 부동산에 가 계신 예적금 다 건데. 포함한 겁니다. 현금은.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뭐 경제가 어렵다, 물가가 올라간다,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 그 또 뭐 주가는 이제 뭐 더러운 좋은 소식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투자를 그래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멈춰야 되는 건지. 네, 사실은 투자는 자본을 어디다 던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통은 다 던져져 있거든요. 네. 어딘가에.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암호화폐라든지 다 던져져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금융자산 중에 투자를 멈춘다, 조금 뺀다 이런 개념은 결국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또 약간 위험한 자산. 그러니까 뭐 채권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위험한 채권. 그런 건 좀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성장성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래서 조금 비싼, 소위 주가 수익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게 이제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건데요. 이러한 위험 자산의 여러 가지 위험 자산을 지금은 공격적으로 누릴 때는 아닌 것 같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렸고요. 그러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네.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딘가 자기 자본이 던져져 있기 때문에 네네. 본격적으로 투자의 환경이 조금 봄이 온다 그럴까요? 네.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는 실제로 진짜 봄이네요, 내년. 네. 한 3, 4월을 말씀드렸대요. 네, 그때까지는 말씀하셨듯이 네. 인고에 조금 조심하는, 네네. 몸을 좀 사리는, 예. 그리고 투자를 해도 뭐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네. 굉장히 동작 빠르게 예. 사주 경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뭐 게임하듯이 네. 너무 또 이렇게 뱃을 길게 잡고 예. 이제는 뭐 한번 홈런 한번 치자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는 네네. 있겠지만 예. 내년 봄까지는 조금 조심하자. 네. 뭐 이런 멘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잡고. 네네네. 예, 번트를 좀 대면서. 번트 한타도 있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물가도 이제 뭐 지난주에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물가가 조금 주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초였나 보군요. 지난주가 네, 아니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앞서 이제 강의에서 연준이 지각 긴축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금리 인상. 예, 이게 지금 서민들이 또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저는 정부가 정책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점점 째깍째깍 다가오기 때문에 네네. 결국 한계 차주 또 영세 자영업자분들 이런 부분들의 고통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쨌든 유예 네. 조치를 핀셋 정책으로 지금 금리 정책은 사실은 좀 이렇게 바주카포로 지금 다 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경제를 조금 죽이기 위해서 예. 좀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바주카포를 써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지만 한쪽에서는 바주카포 맞은 일부 뭐 이렇게 참호해서 그렇게 참혹한 네네. 이런 현상이 예.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시적으로 네. 어쨌든 재정 정책 혹은 여러 가지 사회 구제 시스템을 통해서 네네. 이런 분들이 고통을 적게 받도록 뭐 이렇게 상환 유예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모랄해져도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예. 발생하지도 않은 손실을 미리 보상해 준다든지 네, 이런 네. 거는 조금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예, 지금 이제 요 방에서의 방송은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죠? 저도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리 옮겨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시장에 대한 전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유튜브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환의 아리아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또 큰 비가 내릴 나는 예보가 있으니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